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금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끝까지 들으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아니, 도움을 넘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이 들면 어차피 다 똑같은 거 아닐까? 75만 넘으면 누구나 힘들고 80 넘으면 누구나 요양원 가는 거 아닐까? 그런데 말이죠. 정말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두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한 분은 박 할머니입니다. 올해 78이세요. 이분은 매일 아침 6시면 일어나셔서 동네 한 바퀴를 도십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직접 아침을 차려 드시고요. 낮에는 경로당에 가서 친구들이랑 화투도 치시고 가끔은 스마트폰으로 손주들한테 영상통화도 하세요. 저녁에는 드라마 보시면서 웃기도 하시고 우시기도 하시면서 하루를 보내십니다. 또 한 분은 김할아버지입니다. 올해 77이세요. 그런데 이분은 지금 요양원에 계십니다. 혼자서는 화장실도 가기 힘드시고 식사도 도움을 받아야 하세요.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계시고 가끔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십니다. 두 분의 나이 차이는 고작 1년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삶의 모습이 다를까요? 박 할머니는 특별히 운이 좋으셨던 걸까요? 김 할아버지는 운이 나빠서 그렇게 되신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운이 아닙니다. 준비의 차이였습니다. 박 할머니는 60살 때부터, 아니 사실은 50대 후반부터 조금씩 준비하셨어요. 몸을 관리하셨고, 집을 정리하셨고,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을 하셨습니다. 반면에 김 할아버지는 60대까지는 건강하셨어요. 그래서 아무 준비도 안 하셨죠. 70살 넘어서부터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는 이미 늦었습니다. 준비할 여유도 기력도 없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노후라는 건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천천히,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노후가 행복할지 불행할지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건 6가지입니다. 이 6가지만 지키시면 75이 되어도 80이 되어도 85이 되어도 요양원에 가지 않고 내 집에서 당당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의 공통점을 모은 겁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사시는지, 무엇을 준비하셨는지 하나하나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입니다. 스스로 움직이는 몸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자유가 뭔지 아세요? 돈 많은 것? 자식 잘 된 것?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진짜 자유는 따로 있습니다. 아침에 눈 떠서 혼자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 화장실에 가고 싶을 때 혼자 걸어가는 것, 배고플 때 부엌에 가서 밥을 먹는 것, 밖에 날씨 좋을 때 문 열고 나가서 산책하는 것, 이게 바로 진짜 자유입니다. 아무리 통장에 돈이 많아도 아무리 자식이 효자여도 혼자 화장실을 못 간다면 그게 무슨 소용일까요? 누군가가 부축해야만 움직일 수 있다면 그건 자유로운 삶이 아닙니다.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는 82이세요. 그런데 이분은 아직도 혼자 마트에 가십니다. 버스 타시는 것도 문제 없으세요. 가끔은 친구들이랑 등산도 가십니다. 물론 젊은 사람들처럼 빨리 오르진 못하시지만 천천히 자기 페이스대로 오르내리십니다. 이 할아버지한테 비결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매일 움직였어요. 하루도 거르지 않고요.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매일 움직이는 겁니다. 특별한 운동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매일 조금씩 움직이면 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제일 먼저 잠을 잘 자야 합니다. 나이 들면 잠이 안 오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잠을 못 자면 몸이 망가집니다. 미국에 있는 한 대학교에서 연구를 했답니다. 70대 어르신들을 10년 동안 관찰했는데요. 잠을 잘 자는 분들과 못 자는 분들을 비교했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잠을 못 자는 분들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2배 이상 높았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자는 동안 뇌에서는 청소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낮 동안 쌓인 나쁜 물질들을 밤에 자면서 치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잠을 못 자면 이 청소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잠을 못 자면 넘어지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몸의 균형을 잡는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순간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느려지고요. 그래서 계단 오르다가 화장실 가다가 넘어지는 사고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밤 7시간 정도는 주무시려고 노력하세요. 잠이 안 오시면 낮에 햇빛을 많이 쬐세요. 저녁에는 커피나 녹차 같은 건 드시지 마시고요. 그리고 핸드폰 보는 것도 자기 1시간 전에는 그만두시는 게 좋습니다. 낮잠은 어떨까요? 낮잠도 주무셔도 되는데 30분에서 1시간 정도만 주무세요. 너무 길게 주무시면 밤에 잠이 안 와서 오히려 불면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매일 걸으세요. 걷기가 뭐 그리 대단하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걷기는 온몸을 움직이는 운동입니다. 심장이 튼튼해지고 다리 근육이 유지되고 무엇보다 뇌로 가는 피의 흐름이 좋아집니다. 걷는 동안 우리 뇌는 산소를 듬뿍 받게 되거든요. 하루에 30분만 걸으세요. 아침에 걸어도 좋고 저녁에 걸어도 좋습니다. 날씨가 안 좋으면요. 집 안에서라도 왔다 갔다 하세요. 거실을 100번 왔다 갔다 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매일 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걷는 것보다 매일 30분씩 걷는 게 훨씬 좋아요.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근육을 키우세요. 이 나이에 무슨 근육 운동을 하실 수 있는데요. 오히려 나이 들수록 더 중요합니다. 75 넘어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넘어지는 겁니다. 한 번 넘어져서 뼈가 부러지면 그대로 침대에 누워 지내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온몸에 근육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육 운동이 꼭 필요합니다. 비싼 운동센터 갈 필요 없어요. 집에서 하시면 됩니다. 의자 잡고 앉았다 일어서기 10번, 벽에 손대고 팔 굽혀 펴기 5번. 이것만 매일 해도 근육이 유지됩니다. 신기하게도 70대에도 80대에도 운동하면 근육이 붙습니다. 근육은 배신하지 않아요. 물론 50대, 60대부터 시작했다면 더 좋겠죠. 하지만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스스로 몸을 챙기는 습관을 들이세요. 물론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하고 1년에 한 번은 건강검진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평소에 내 몸 상태를 확인하고 혈압 재고 혈당 체크하고 약 먹는 시간 지키는 건 스스로 하셔야 해요. 내 몸의 주인은 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입니다. 스스로 움직이는 몸 만들기. 잠 잘 자고 매일 걷고 근육 키우고 스스로 챙기기. 이 네 가지만 지켜도 여러분의 75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는 혼자 있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나이 들면 외롭습니다. 배우자를 먼저 보내신 분도 계시고 아직 함께 계시더라도 자식들은 바빠서 명절에나 얼굴 보게 됩니다. 친구들도 하나 둘씩 연락이 끊기죠.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소식도 듣고 돌아가셨다는 부음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외로움을 무척 두려워하세요. 자식이 전화를 안 하면 서운하고 친구가 연락이 없으면 섭섭하죠. 그런데 말이죠. 외로움이 정말 나쁜 것만일까요? 제가 좋아하는 한 스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외로움은 다른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과 친하지 못해서 생기는 것이다. 처음 들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정말 맞는 말이더라고요. 우리는 평생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젊었을 때는 부모님, 형제, 자매와 함께 살았고요. 결혼하고 나서는 배우자, 자식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항상 누군가가 곁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정작 나 자신과 단둘이 있는 시간은 별로 없었습니다. 혼자 있으면 뭘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외로운 겁니다. 하지만 생각을 바꿔보세요.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로운 게 아니라 나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내가 정말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는 시간이에요.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75세 혼자가 되셨어요. 남편분이 돌아가시고 자식들은 다 외국에 나가 있어서 혼자 사셨죠. 처음 1년은 정말 힘드셨답니다. 집에서 혼자 울기도 많이 우셨대요. 그런데 2년째 되면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나쁘지 않다는 걸 알게 되신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보고 싶은 TV 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시간을 쓰는 게 편하더래요. 지금은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신답니다. 조용히 차 한 잔 마시면서 창밖을 보는 시간, 옛날 앨범을 꺼내서 추억에 잠기는 시간, 좋아하는 노래를 듣는 시간. 이런 것들이 행복하시대요.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시간을 친구로 만드세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다른 사람한테 의존하지 않는 연습을 하세요. 쉽게 말하면 누가 안 찾아와도 괜찮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자식이 왜 전화를 안 하지? 친구는 왜 연락이 없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은 혼자서 뭐하고 재미있게 놀까? 다른 사람의 관심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로 만족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처음엔 어색하겠지만 점점 익숙해집니다. 둘째, 나답게 사는 법을 배우세요. 나이를 먹을수록 남의 시선 같은 건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입고 싶은 옷 입으세요. 요즘 어르신들 패션 보면 정말 멋지게 입고 다니시는 분들 많아요. 이 나이에 이런 옷을? 이런 생각 버리세요. 남한테 피해만 안 주면 됩니다. 하고 싶은 거 하세요. 그림 그리고 싶으면 그리고, 노래 부르고 싶으면 부르고, 춤추고 싶으면 추세요. 이 나이에 무슨 그림? 이 나이에 무슨 노래? 이런 생각도 버리세요.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는 78배 기타를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가족들이 말렸답니다. 아버지, 그 나이에 무슨 기타예요? 그런데 지금은 동네 경로당에서 기타 치면서 노래하시는 게 유명하세요. 매주 토요일마다 작은 공연도 하신답니다. 셋째, 새로운 걸 배워보세요. 스마트폰 사용법이든 그림 그리기든 영어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스트레스 받지는 마세요. 젊었을 때처럼 시험 보려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즐기려고 배우는 겁니다. 못해도 괜찮고 느려도 괜찮습니다. 배우는 그 과정 자체가 즐거운 거예요. 혼자 있는 힘을 기르면 외로움이 무섭지 않습니다.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이 소중해집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의존하지 않으니까 부담스럽지 않거든요. 자,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세 번째는 안전한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요양원에 가시는 이유가 꼭 건강 때문만은 아닙니다. 물론 몸이 많이 불편하신 분도 계시지만 사실은 집에서 혼자 사는 게 너무 위험하고 힘들어서 가시는 경우가 더 많아요. 화장실 가다가 넘어질까 봐 무섭고, 밤에 혼자 있으면 불안하고,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을 안전하게 만들면 됩니다. 집이 나를 지켜주는 공간이 되도록 말이죠. 먼저 안전장치부터 설치하세요.
제일 중요한 건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에 손잡이를 꼭 다세요. 변기 옆에도 샤워 부스 안에도 손잡이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닥을 확인하세요. 미끄러운 타일은 위험합니다.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거나 아예 바닥재를 바꾸는 것도 생각해 보세요. 문턱도 없애세요. 옛날 집들은 방마다 문턱이 있는데 이게 넘어지는 주범입니다. 문턱 하나 때문에 골절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밤에 화장실 갈 때를 위해서 복도에 센서 등을 달아두세요. 발을 내디디면 자동으로 불이 켜지는 거요. 이게 있으면 밤에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습니다. 계단이 있는 집이라면 양쪽에 난간을 꼭 설치하세요. 한쪽만 있으면 안 됩니다. 양쪽 다 잡을 수 있어야 안전해요. 그 다음 생활 동선을 간단하게 만드세요. 자주 쓰는 물건들은 허리 높이에 두세요. 머리 위에 무거운 냄비나 그릇을 두면 꺼내다가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침실, 화장실, 부엌이 가까이 있도록 배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2층에 침실이 있다면 1층으로 옮기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매일 계단 오르내리는 게 사고의 위험을 높입니다. 요즘은 디지털 기기들도 참 편리해졌습니다. 나는 기계 잘 모르는데 하실 수 있는데요. 요즘 나온 제품들은 말만 하면 됩니다. 불 켜줘, 문 잠가줘, 응급 전화 걸어줘 이렇게 말하면 작동하는 스마트홈 기기들이 있어요. 처음엔 낯설겠지만 익숙해지면 정말 편합니다. 배달 앱도 하나쯤 배워두시면 좋아요. 몸이 안 좋아서 밖에 나가기 힘든 날에도 음식을 시켜 먹을 수 있으니까요. 자식들한테 부탁 안 해도 되고 혼자서도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집 분위기도 중요합니다. 하루의 절반을 집에서 보내는데 집이 어둡고 답답하면 사람도 우울해져요. 아침에 일어나면 커튼부터 활짝 여세요. 햇빛이 들어오는 집은 기운이 다릅니다. 밝은 집에서 사는 사람은 마음도 밝아집니다. 작은 화분이라도 키워보세요. 물 주고 잎을 닦아주고 햇빛 잘 드는 곳으로 옮겨주고 이런 작은 일들이 재미있어요. 살아있는 생명을 돌보는 일은 사람 마음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가족 사진이나 여행 사진을 벽에 걸어두는 것도 좋아요. 사진을 보면서 좋았던 기억을 떠올리면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역사회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사시는 곳에서 걸어서 병원 갈 수 있나요? 약국은 가까이 있나요? 마트는요? 경로당이나 복지관은 근처에 있나요?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차가 없어도 자식이 없어도 혼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어야 해요. 걸어서 갈 수 있는 곳들이 있어야 고립되지 않습니다. 안전한 집, 편리한 집, 따뜻한 집, 이런 집에서 사는 사람은 요양원 갈 일이 없습니다. 내 집이 최고의 요양원이 되는 거죠. 네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네 번째는 돈에 대한 현명한 태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통장에 얼마가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돈을 내가 쓸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자식이 관리하고 있어서 쓰고 싶을 때 못 쓴다면 무슨 소용일까요? 반대로 연금이 적어도 고정 지출을 잘 관리하고 계획적으로 쓴다면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먼저 매달 나가는 돈이 얼마인지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통신비, 보험료, 관리비, 공과금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안 쓰는 보험은 없나요? 필요 없는 구독 서비스가 자동으로 결제되고 있진 않나요? 이런 걸 하나씩 정리하면 한 달에 5만 원, 10만 원씩 줄일 수 있어요. 5만 원이면 1년에 60만 원입니다. 작은 돈 같지만 노후에는 이런 돈 하나하나가 정말 소중합니다. 가계부를 쓰시는 것도 좋고 요즘은 스마트폰 앱으로도 쉽게 관리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내가 얼마를 쓰는지 정확히 아는 겁니다. 그 다음 투자에 대해서도 조금 알아두세요. 은행 예금만으로는 물가 상승을 따라잡기 힘듭니다. 하지만 위험한 투자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원금을 잃으면 회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젊었을 때는 다시 벌 수 있지만
일은 넘어서 잃은 돈은 다시 못 만듭니다. 그러니 국채나 안전한 펀드 정도만 생각하세요. 여유 자금의 일부만, 정말 일부만 운용하는 거예요. 욕심내지 마세요. 고수익 특별한 기회 원금 보장 이런 말이 나오면 일단 의심부터 하세요. 세상에 그런 건 없습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게 사기입니다. 60대 이상, 특히 70대, 80대 어르신들이 정말 많이 당하세요. 보이스피싱이라고 들어보셨죠? 전화로 은행 직원이나 경찰을 사칭해서 돈을 빼가는 거요. 요즘은 수법이 정말 교묘합니다. 어머니, 아드님이 사고 나셨어요.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해요. 이런 전화가 오면 깜짝 놀라서 정신이 없어지죠. 그래서 속는 겁니다. 그럴 때는 일단 끊으세요. 그리고 직접 아들한테 전화하세요. 본인 목소리로 확인하는 게 제일 확실합니다. 은행에서 전화 왔다고요? 끊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은행 번호를 찾아서 전화하세요. 조금 불편해도 이게 안전합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인데요. 77살 할아버지가 평생 모은 3억 원을 사기당하셨어요. 투자하면 매달 200만 원씩 이자를 준다는 말에 속으신 거죠. 처음 2달은 정말 200만 원씩 들어왔대요. 그래서 믿고 더 투자하셨는데 그 다음 달부터 연락이 끊겼답니다. 평생 모은 돈이 한순간에 날아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자식한테 너무 많이 주지 마세요. 자식 부담 안 주려고 미리 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의 노후 자금이 먼저입니다. 자식은 자식 인생이 있습니다. 자식들이 스스로 살아가도록 하세요.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자립해야 자식들도 편합니다. 나중에 돈 없어서 자식한테 손 벌리는 게 진짜 부담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당하게 내 노후를 지키세요. 미안해하실 필요 없어요. 경제적 자립, 이게 바로 존엄한 노후의 기본입니다. 이제 5번째입니다. 5번째는 마지막을 준비하는 용기입니다. 이 부분이 어쩌면 제일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어요. 하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늙고 결국 죽습니다. 이건 슬픈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듯이 인생에도 계절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실을 외면하고 살다가 갑자기 마주쳤을 때 공황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아직 그런 건 이르지 않아? 하실 수 있는데요. 오히려 건강할 때가 적기입니다. 정신이 맑고 판단력이 있을 때 내 뜻을 밝혀두는 게 제일 좋아요. 유언장을 쓰세요. 거창한 거 아닙니다. 재산을 어떻게 나눌 건지, 장례는 어떻게 치를 건지 간단하게 적어두는 거예요. 그리고 연명 의료 의향서도 작성하세요. 내가 의식이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인공호흡기를 달 건지 말 건지 이런 걸 미리 정해두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나중에 가족들이 혼란스러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게 분명하면 가족들도 결정하기 쉬워요. 자식들끼리 싸우지도 않고요. 그리고 죽음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보는 연습을 하세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삶의 완성입니다. 한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살아있는 순간을 온전히 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면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해집니다. 오늘이, 지금이, 이 순간이 더 빛나게 느껴져요. 삶의 마무리를 스스로 디자인해 보세요.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가족들에게 어떤 말을 남기고 싶으세요? 영상 편지를 남기시는 것도 좋고 자서전을 쓰시는 것도 좋아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너희들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짧은 메시지 하나만으로도 충분해요. 손주들에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들려주세요. 그게 바로 유산입니다. 돈보다 더 값진 유산이에요.
그리고 물건도 정리하세요. 내가 죽으면 자식들이 치우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식들 입장에서는 부모님 물건 하나하나 버리는 게 얼마나 힘들까요? 지금부터 조금씩 줄여나가세요. 안 쓰는 물건은 버리거나 기부하세요. 집이 가벼워지면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저는 이런 정리를 삶의 다이어트라고 부르고 싶어요. 물건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면 삶 자체가 한결 편안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못다한 일이 있다면 지금 하세요. 나중에 하다가 영영 못할 수도 있어요. 가고 싶은 곳이 있다면 가보세요.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만나세요.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하세요.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이런 말들 할 수 있을 때 하는 겁니다. 나중엔 할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마지막을 준비한다는 게 슬픈 일 같지만 사실은 지금을 더 잘 사는 방법입니다. 언젠가 끝이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이 더 소중한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6번째입니다. 6번째는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감정 조절이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작은 일에도 화가 나고 사소한 말에도 서운해집니다. 그런데 이런 감정들을 오래 품고 있으면 가장 힘든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에요. 상대는 까맣게 잊고 사는데 나만 혼자 속 끓이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러니 분노와 서운함을 오래 품지 마세요. 물론 화날 일이 생기면 화내세요. 당연히 화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루만 화내세요. 다음 날이 되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세요. 서운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감정을 느끼는 건 당연하지만 그걸 계속 곱씹으면 독이 됩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이런 방법을 쓰신답니다. 화나는 일이 있으면 그날 밤에 오늘은 이만 화내고 내일은 안 화낼 거야 하고 다짐하신대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다음 날엔 별로 화가 안 난답니다. 그리고 왜 사는가를 잃지 마세요. 나이가 들면 목적을 잃기 쉬워요. 은퇴하고 자식들 독립하고 나면 이제 내가 뭐 하고 살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삶의 의미는 여전히 있습니다. 어떤 분은 화초를 키우며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고 어떤 분은 경로당에서 봉사하며 보람을 느껴요. 여러분만의 이유를 찾으세요. 아침에 눈 떴을 때 오늘은 이걸 해야지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무언가를 가지세요. 그게 크든 작든 상관없어요. 감사 일기를 쓰는 것도 정말 좋습니다. 매일 자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만 적는 거예요. 날씨가 좋았다, 맛있는 거 먹었다, 몸이 아프지 않았다, 이런 사소한 것도 좋습니다. 감사하는 습관이 생기면 불평하는 습관이 줄어들어. 처음엔 쓸데없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계속하다 보면 감사할 일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봉사나 후원을 통해 남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라는 자존감을 유지하시는 것도 좋아요. 크게 하실 필요 없어요. 동네 경로당에서 청소 도와주는 것도 봉사고 어려운 이웃에게 10,000원씩 후원하는 것도 의미 있습니다. 인생 이야기를 기록해서 젊은 세대에게 남기는 것도 훌륭한 봉사예요. 나는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하는 느낌이 들면 삶의 활력이 생깁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명상이나 호흡, 자연 산책도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복잡한 생각이 많은 날에는 조용히 앉아서 숨만 쉬어보세요. 들이쉬는 숨에 집중하고 내쉬는 숨에 집중하세요. 5분만 해도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거창한 명상 아니에요. 그냥 숨 쉬는 것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날씨 좋은 날엔 공원에 나가보세요. 나무를 보고 새소리를 들어보세요. 자연은 아무 말 없이 우리를 위로해 줍니다. 바람 소리,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 이런 것들이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어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스스로 움직이는 몸을 만드세요. 잠 잘 자고 매일 걷고 근육을 키우고 스스로 몸을 챙기세요. 둘째, 혼자 있는 힘을 기르세요. 나와 친해지고 나답게 살고 새로운 걸 배우세요.
셋째, 안전한 보금자리를 만드세요. 집을 안전하게 꾸미고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고 지역 사회와 연결되세요. 넷째, 돈에 대한 현명한 태도를 가지세요. 지출을 관리하고 사기를 조심하고 자식에게 너무 많이 주지 마세요. 다섯째, 마지막을 준비하는 용기를 가지세요. 유언장을 쓰고 죽음을 받아들이고 물건을 정리하고 못다한 일을 하세요. 여섯째,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세요. 화를 오래 품지 말고 삶의 목적을 찾고 감사하고 봉사하고 명상하세요. 이 6가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시작하시면 돼요. 오늘부터 하루 30분 걷기, 오늘부터 혼자 있는 시간 즐기기, 오늘부터 집안 정리하기. 이런 식으로 하나씩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노후는 여러분이 만드는 겁니다. 65세든 75세든 85세든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이제 너무 늦었어 하고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에요. 여러분 모두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요양원이 아니라 내 집에서 존엄하게, 자유롭게,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이 이야기가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꼭 나눠주세요. 부모님께, 이웃 어르신께, 친구께. 좋은 이야기는 나눌수록 더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럼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무거운 주제일 수 있지만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입니다. 바로 노후에 갑자기 거지가 되는 현상에 대해서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꺼내느냐?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퇴직금 5천만 원 받으셨던 박아무개 씨. 이분은 대기업에서 30년을 일하셨어요. 명예퇴직하시면서 퇴직금 5천만 원, 그리고 모아둔 돈까지 합쳐서 8천만 원 정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딱 60세에 퇴직하셨죠. 그런데 이분이 63세가 되었을 때 통장 잔고가 200만 원이 채 안 남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3년 만에 8천만 원이 증발해버린 겁니다. 도박을 하신 것도 아니에요. 사기를 당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평범하게 우리가 다 겪을 수 있는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면서 돈이 사라진 거예요. 통계를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무려 40%가 넘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에서 1등입니다. 부끄럽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10명 중 4명이 가난하게 노후를 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 무서운 건 중산층이었던 분들이 더 빠르게 무너진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가난하게 살아오신 분들은 적은 돈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알고 계세요. 그런데 평생 넉넉하게 사신 분들은 지출을 줄이는 게 쉽지 않거든요. 생활 수준을 낮추는 게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노후의 거지가 되는 5가지 큰 함정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비 문제, 자녀 문제, 투자 실패, 예상 못한 지출들을 하나하나 짚어드릴 거예요.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면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지 실전 전략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만 제대로 보시면 여러분의 노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돈이 좀 있으시더라도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노후의 거지가 되는 5가지 큰 함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모르시면 아무리 돈을 많이 모으셔도 소용없어요. 첫 번째 함정은 바로 수입의 단절입니다.
직장 다니실 때는 매달 월급이 들어오잖아요. 2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400만 원이든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하시는 순간 이 돈줄이 딱 끊겨버려요. 국민연금을 받으신다고 해도 예전 월급의 30%에서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월급 300만 원 받으시던 분이 연금으로 100만 원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생활비를 3분의 1로 줄여야 합니다. 가능하신가요? 대부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모아둔 돈을 까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함정입니다. 두 번째 함정은 물가 상승입니다. 지금 커피 한 잔이 5,000원 하는 세상이잖아요. 10년 전만 해도 2,000원, 3,000원이면 마셨는데 말이죠. 물가는 계속 오릅니다. 그런데 연금은 물가만큼 오르지 않아요. 통장에 있는 돈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는 겁니다. 지금 5천만 원이 10년 후에도 5천만 원의 가치를 가질까요? 절대 아닙니다. 물가 상승률을 2%라고 가정하면 10년 후에는 지금의 4천만 원 정도 가치밖에 안 됩니다. 20년이 지나면 3,500만 원 정도의 가치로 줄어들어요. 가만히 있어도 돈이 줄어드는 겁니다. 세 번째 함정은 예상보다 긴 노후입니다.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남자는 80세, 여자는 86세입니다. 그리고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의학이 발달하니까요. 60세에 퇴직하시면 20년에서 30년을 더 사셔야 합니다. 20년이면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한 달에 200만 원씩만 쓰셔도 1년에 2,400만 원입니다. 20년이면 4억 8천만 원이 필요해요. 퇴직금 5천만 원으로 어떻게 버티시겠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네 번째 함정은 건강 악화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 갈 일이 많아집니다. 당연한 거예요. 50대까지는 괜찮으세요. 그런데 60대 중반을 넘어가면 몸이 확 달라집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혈압이 오르고 당뇨가 생기고 병원비가 만만치 않게 나가기 시작해요. 저희 어머니만 해도 그래요. 70세 넘으시면서 병원을 한 달에 서너 번은 가세요. 약값만 한 달에 10만 원 정도 나갑니다. 실손보험이 있어도 본인 부담금이 있거든요. 그리고 실손보험으로 안 되는 게 훨씬 많아요. 이건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함정은 감정적 지출입니다. 이게 제일 무서워요. 자녀가 결혼한다고 하면 축의금 주시잖아요. 2천만 원, 3천만 원. 손주가 태어나면 또 돈 들어갑니다. 육아비 지원해 주시고, 장난감 사주시고, 분유값 대주시고, 자녀가 사업한다고 하면 또 돈 빌려주시고, 이게 다 사랑이에요. 부모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여러분을 가난하게 만듭니다. 냉정하게 들리시겠지만 사실이에요. 자녀한테 퍼주시다가 정작 본인은 거지가 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자, 이 5가지가 노후의 거지가 되는 큰 함정들입니다. 수입 단절, 물가 상승, 긴 노후, 건강 악화, 감정적 지출. 이 중에서 하나만 해당되셔도 위험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5개가 동시에 오거든요. 특히 은퇴 후 3년이 가장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 생활 패턴을 못 바꾸시거든요. 월급 받을 때처럼 계속 쓰세요. 여행도 가시고 외식도 하시고 손주 용돈도 주시고 그러다 보면 3년 만에 돈이 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중산층이 더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죠. 왜 그럴까요? 가난하게 사신 분들은 1만 원으로 일주일을 사는 방법을 아세요. 그런데 평생 넉넉하게 사신 분들은 하루에 3만 원씩 쓰는 게 습관이 되어 있어요. 이 습관을 바꾸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제 친구 아버님이 그러셨어요. 대기업 임원까지 하셨던 분인데 퇴직하시고 나서도 골프를 매주 치셨대요.
한 번에 15만 원씩 나가는 거예요. 1년이면 750만 원입니다. 친구가 아버지한테 골프 좀 줄이시라고 했더니 친구들이 다 치는데 혼자 안 칠 수 없다고 하시더래요. 체면 때문에 돈을 쓰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생활 수준을 못 낮추시면 아무리 많은 돈을 모으셔도 금방 바닥납니다. 억소리 나는 돈도 10년이면 다 사라져요. 정말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노후 자금을 날리는 구체적인 원인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의료비입니다. 의료비 폭탄. 이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실제로 얼마나 나가는지 아세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암에 걸리시면 기본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재발하면 또 그만큼 나가고, 항암 치료 받으시면 또 돈이 들어가고, 실손보험 있으시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실손보험으로 안 되는 게 훨씬 많아요. 먼저 비급여 항목들이 있습니다. 비급여가 뭐냐? 건강보험이 적용 안 되는 치료들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임플란트 하시면 한 개에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합니다. 이게 비급여예요. 실손보험으로 일부는 받으실 수 있는데 본인 부담금이 20% 정도는 나갑니다. 임플란트 10개 하시면 1,000만 원 이상 나가는 거예요. 백내장 수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보험 적용되는 기본 수술이 있고 프리미엄 렌즈 쓰는 수술이 따로 있어요. 프리미엄 렌즈는 한쪽 눈에 200만 원에서 300만 원 합니다. 양쪽 눈 하면 500만 원이에요. 이것도 비급여라서 실손보험이 잘 안 나옵니다. 그리고 암 치료에서 제일 비싼 게 표적 항암제입니다. 이게 한 달에 200만 원에서 500만 원씩 나가요. 1년이면 2천만 원에서 6천만 원입니다.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약들이 많거든요. 외국에서 들여오는 신약들은 특히 그래요.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지인 중에 박 씨라는 분이 계세요. 65세에 폐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다행히 조기 발견이었습니다. 수술하시고 항암 치료 받으셨는데 총 치료비가 3,500만 원 나왔습니다. 실손보험이 있으셔서 2천만 원 정도는 보험에서 나왔어요. 그래도 본인이 1,500만 원을 내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재발 방지를 위해서 6개월마다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 하는데 한 번에 80만 원씩 나갑니다. 1년에 160만 원이에요. 그리고 면역력 키우는 약, 건강보조제, 이런 것들 드시잖아요. 한 달에 30만 원씩 나갑니다. 1년이면 360만 원이고요. 결국 암 치료하시면서 5년 동안 5천만 원 이상을 쓰신 거예요. 집 한 채 값이 날아간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요양병원입니다. 치매 걸리시거나 중풍 오시면 요양병원에 입원하셔야 해요. 요양병원비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한 달에 200만 원에서 300만 원입니다. 건강보험 적용받으시면 100만 원 정도로 줄어들기는 해요. 그런데 좋은 요양병원은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데가 많아요. 1인실 쓰시려면 한 달에 400만 원씩 나갑니다. 1년이면 4,800만 원이에요. 5년이면 2억 4천만 원입니다. 평생 모은 돈이 다 날아가는 거죠. 제가 아는 분 중에 김 씨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 어머님이 치매에 걸리셨어요. 처음에는 집에서 모셨는데 돌보기가 너무 힘들더래요. 밤에 자다가 나가시고 가스불 켜놓고 잊어버리시고 결국 요양병원에 모셨습니다. 한 달에 250만 원씩 나가는 병원이었어요. 이분 월급이 300만 원이었는데 어머니 병원비 대느라 본인 생활비가 50만 원밖에 안 남더래요. 결국 형제들이 돈을 모아서 내기 시작했는데 그것도 3년 만에 한계가 왔습니다. 어머님이 요양병원에 7년을 계셨어요.
총 2억 1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형제들이 각자 5천만 원씩 부담한 거예요.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돈이 부모님 병원비로 다 나간 겁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80살 넘으시면 10명 중 1명은 치매에 걸립니다. 85세 넘으시면 3명 중 1명이 치매예요. 확률이 엄청 높아요. 그럼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첫째, 실손보험만 믿지 마세요. 실손보험은 기본입니다. 여기에 암보험, 치매보험을 추가로 드셔야 해요. 암보험은 진단금으로 3천만 원 이상 나오는 걸로 드시고, 치매보험도 진단금이 2천만 원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둘째, 의료비 비상금을 따로 만드세요. 최소 2천만 원은 의료비 전용 통장에 넣어두시고 절대 손대지 마세요. 이게 여러분의 생명줄입니다. 셋째, 건강검진을 꼭 받으세요. 1년에 한 번은 종합검진 받으시고 이상 있으면 바로 치료하세요.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비가 훨씬 적게 듭니다. 늦게 발견해서 큰 수술 받으시면 돈이 몇 배로 들어가요. 넷째, 요양병원은 미리 알아보세요. 건강보험 적용되는 곳이 어디 있는지,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미리 알아두시면 막상 필요할 때 당황하지 않으세요. 의료비는 정말 무서운 겁니다. 평생 모은 돈이 병원비로 다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보험 잘 들어두시고 비상금 만들어두시고 건강검진 꼭 받으세요. 이게 노후를 지키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큰 함정인 자녀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제목이 좀 자극적이긴 한데 자녀가 부모를 가난하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적었습니다. 물론 자녀가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첫 번째, 결혼자금입니다. 자녀가 결혼한다고 하면 부모는 당연히 축의금을 주시잖아요. 요즘 결혼 축의금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서울에서는 평균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적게 주시는 집은 3천만 원, 많이 주시는 집은 1억 원 이상도 주세요. 문제는 이게 한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가 둘이면 1억 원이 나갑니다. 자녀가 셋이면 1억 5천만 원이에요. 퇴직금이 5천만 원인데 자녀 결혼시키느라 1억 원을 쓰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빚을 내시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분들이 많아요. 자녀 결혼자금 마련하느라 전세금을 빼서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게 노후 파산의 시작입니다. 제가 아는 이 씨라는 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딸이 둘 계셨어요. 큰딸이 결혼할 때 5천만 원을 주셨습니다. 전세금 3억 원짜리 집 마련해 주시고 혼수 비용 2천만 원 더 들어갔어요. 그리고 2년 후에 작은 딸이 결혼했습니다. 작은 딸한테도 똑같이 해주셔야 하잖아요. 또 5천만 원을 주셨어요. 결국 이분이 10년 동안 모은 돈 1억 원이 2년 만에 다 나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큰딸 집이 전세였잖아요. 2년 후에 전세 계약이 만료되면서 집주인이 3천만 원을 더 올려달라고 했대요. 큰딸 부부가 돈이 없으니까 또 부모님한테 손을 벌립니다. 이 씨는 결국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3천만 원을 더 주셨어요. 그리고 1년 후에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딸이 직장을 다니니까 애를 봐줘야 하잖아요. 이 씨 부인이 매일 딸네 집에 가서 손주를 봐주셨어요. 교통비, 식비 다 본인들이 내시고 한 달에 50만 원씩 나갔습니다. 그리고 손주 분유값, 기저귀값 이런 것도 사주시고 돌잔치 비용도 일부 대주시고 작은 딸내도 아기가 태어나니까 또 똑같이 해주셔야 하고 결국 이분 부부는 65세의 빈털터리가 되셨습니다.
두 번째는 자녀 사업 자금입니다. 자녀가 사업을 한다고 하면 부모는 말릴 수가 없어요. 응원해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목돈을 빌려주시거나 투자를 하십니다. 문제는 10개 중 9개는 망한다는 거예요. 제 친구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아들이 치킨집을 하겠다고 해서 3천만 원을 주셨대요. 가게 보증금에 인테리어비, 기계값까지 다 대주신 거예요. 그런데 1년 만에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장사가 안 되더래요. 그러면 3천만 원 날아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가게 정리하면서 밀린 월세, 밀린 전기세, 이런 거 갚는데 또 5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결국 3,500만 원이 증발한 겁니다. 더 무서운 경우도 있어요. 자녀가 사업 실패하고 빚을 지면 부모가 대신 갚아주시잖아요. 이게 몇 천만 원씩 나가요. 제 지인 중에는 아들 빚 갚아주느라 집을 팔아서 전세로 이사간 분도 계세요. 세 번째는 손주 육아 비용입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은 맞벌이를 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애를 봐주나요? 당연히 조부모님들이죠. 그런데 이게 공짜가 아니에요. 손주 봐주시면서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일단 손주네 집에 가셔야 하니까 교통비가 나가죠. 왕복 버스비가 하루에 5천 원이면 한 달에 15만 원입니다. 그리고 손주 밥 해주시고 간식 사주시고 장난감 사주시고 한 달에 50만 원은 기본으로 나갑니다. 여기에 손주 학원비까지 대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영어 유치원 보내는데 한 달에 100만 원씩 나가는 거 부모님들이 대주시는 거예요. 1년이면 1,200만 원입니다. 3년이면 3,600만 원이에요. 제가 아는 박 씨라는 분은 손주가 셋이에요. 새 집 다 돌아다니면서 손주들 봐주시는데 한 달에 150만 원씩 쓰신대요. 1년이면 1,800만 원입니다. 5년 동안 9천만 원을 손주 육아비로 쓰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한테 무조건 퍼주시면 안 됩니다. 선을 그으셔야 해요. 첫째, 결혼자금은 능력 범위 내에서만 주세요. 자녀가 원하는 만큼 다 주시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줄 수 있는 만큼만 주고 부족한 건 자녀들이 알아서 하게 하세요. 여러분의 노후 자금이 더 중요합니다. 둘째, 사업 자금은 절대 대주지 마세요. 자녀가 사업을 하고 싶으면 본인이 대출을 받든지 투자자를 찾든지 하게 하세요. 부모 돈으로 사업하면 10중 8구 망합니다. 본인 돈이 아니니까 소중함을 모르거든요. 셋째, 손주 육아는 봉사가 아니라 유급 근로입니다. 손주 봐주시면서 드는 비용은 당연히 자녀가 내야 해요. 교통비, 식비 이런 거 받으세요. 미안해하지 마세요. 어린이집에 맡기면 한 달에 50만 원씩 나가는데 부모님이 공짜로 봐주시면 자녀들이 당연하게 생각해요. 넷째, 자녀와 돈 문제는 명확하게 정리하세요. 빌려주는 건지 주는 건지, 갚아야 하는 건지 안 갚아도 되는 건지 처음부터 확실하게 하세요. 나중에 갈등 생기는 것보다 처음부터 명확하게 하는 게 낫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이 거지가 되시면 안 돼요. 자녀도 여러분이 가난하게 사시는 걸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선을 그으세요. 이게 자녀를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이제 네 번째 함정인 잘못된 투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0대 이후에 절대 하면 안 되는 투자들이 있어요. 이거 하시면 노후 자금 다 날립니다. 첫 번째, 조기 퇴직 후 창업입니다. 특히 치킨집, 카페, 편의점 같은 자영업 말이에요. 통계를 보면 50대 이상이 창업한 자영업체의 5년 생존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20%도 안 됩니다. 10명 중 8명은 망해요. 왜 그럴까요?
첫째, 경험이 없습니다. 직장 생활만 30년 하시다가 갑자기 장사를 하시면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장사는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둘째, 체력이 딸립니다. 치킨집 하시면 하루에 15시간씩 일하셔야 해요. 50대, 60대 체력으로 버티기 힘듭니다. 1년만 하셔도 몸이 망가지세요. 셋째, 시장이 포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치킨집이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3만 개가 넘습니다. 편의점은 5만 개예요. 카페는 10만 개가 넘어요.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신규로 들어가면 살아남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제 친구 삼촌이 그러셨어요. 55세에 명예퇴직하시고 치킨집을 차리셨어요. 프랜차이즈 가맹비 2천만 원, 보증금 3천만 원, 인테리어 2천만 원, 합쳐서 7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퇴직금 전부를 쏟아부은 거예요. 그런데 장사가 안 되더래요. 하루 매출이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였는데 재료비, 인건비, 월세 빼면 남는 게 거의 없었대요. 1년을 버티다가 결국 가게를 정리하셨습니다. 7천만 원 중에서 3천만 원도 못 건졌어요. 4천만 원이 날아간 겁니다. 두 번째, 지인 소개 투자입니다. 이게 제일 조심하셔야 해요. 친구가 좋은 투자처가 있다면서 돈 모으자고 하거나 친척이 사업한다면서 투자하라고 하거나 교회 권사님이 수익률 좋은 상품 있다면서 권유하거나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지인 소개로 들어오는 투자는 10중 8구 사기거든요. 정말 좋은 투자처면 왜 지인한테 권유하겠어요?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떳떳하게 팔면 되잖아요. 지인을 통해서 권유하는 건 그럴 수 없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 아는 분이 교회 권사님한테 투자 권유를 받으셨어요.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하면 1년에 30% 수익을 준다는 거예요. 3천만 원을 투자하면 1년 후에 3,900만 원을 돌려준다고 했습니다. 권사님을 믿고 3천만 원을 투자하셨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도 돈이 안 들어왔습니다. 권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사업이 좀 늦어지고 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하더래요. 그렇게 2년을 기다렸는데도 돈이 안 들어왔어요. 알고 보니까 완전 사기였습니다. 그 권사님도 사기를 당한 거예요. 결국 3천만 원을 날리셨고 권사님과는 연락도 끊어졌습니다. 교회도 못 나가시게 됐어요. 세 번째, 고수익을 약속하는 투자입니다. 월 수익률 5% 보장, 연 수익률 30% 이상. 이런 말 들으시면 무조건 사기라고 생각하세요. 세상에 그런 투자는 없습니다. 은행 예금 금리가 얼마예요? 3% 정도 되죠. 이게 가장 안전한 투자입니다. 주식 투자를 잘하는 전문가들도 1년에 10% 수익 내기 힘들어요. 그런데 30% 수익을 보장한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가상화폐도 조심하세요. 비트코인이 오른다더라, 이더리움이 좋다더라, 이런 말 듣고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가상화폐는 변동성이 너무 커요. 오늘 100만 원 하던 게 내일 50만 원이 될 수도 있어요. 해외 선물 투자도 절대 하지 마세요. 이거 레버리지라는 게 있어서 적은 돈으로 큰 금액을 투자할 수 있거든요. 100만 원으로 1천만 원어치를 살 수 있어요. 수익이 나면 10배로 벌고 손실이 나면 10배로 잃습니다. 순식간에 전 재산을 날릴 수 있어요. 네 번째, 원금 보장 안 되는 금융 상품입니다. 은행에서 파는 상품이라고 다 안전한 게 아니에요. ELS, DLS 이런 파생 상품들은 원금 보장이 안 됩니다. 잘못하면 투자금의 반을 날릴 수도 있어요. 몇 년 전에 DLS 사태가 있었잖아요. 은행에서 판매한 DLS 상품에 투자한 분들이 수천억 원을 날렸습니다.
안전하다고 해서 투자했는데 알고 보니 위험한 상품이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요? 50대 이후에는 안전 자산 위주로 가셔야 합니다. 첫째, 예금과 적금입니다. 수익률이 낮아도 원금은 보장됩니다. 노후 자금의 최소 30%는 예금에 넣어두세요. 둘째, 국채나 회사채입니다. 국채는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원금을 돌려줍니다. 회사채는 신용 등급이 A 이상인 것만 사세요. 셋째, 배당주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우량 대기업 주식을 사서 배당금을 받는 겁니다.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배당금은 꾸준히 나오거든요. 넷째, 연금 보험입니다. 일시금으로 넣어두면 매달 연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수익률은 낮지만 안정적입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건 한 곳에 몰빵하는 겁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 들어보셨죠? 분산 투자하세요. 예금 30%, 채권 30%, 주식 20%, 연금 보험 20% 이런 식으로 나눠서 투자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욕심 버리세요. 1년에 5%만 수익 나도 좋은 겁니다. 10% 이상 수익 내려다가 원금 다 날리는 것보다 5%라도 안정적으로 버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함정인 예상 못한 지출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에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돈이 나갑니다. 첫 번째, 재혼과 이혼입니다. 요즘 황혼 이혼이 많잖아요. 이혼하시면 재산 분할해야 하고, 위자료 줘야 하고, 이사 비용도 나가고,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이 나갑니다. 반대로 재혼을 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재혼하실 때 각자 자녀들이 있으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재산 상속 문제로 자녀들끼리 싸우고 새 배우자와 자녀들 사이가 나빠지고 결국 돈으로 해결하려다 보면 노후 자금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 보증과 빚입니다. 친구 사업 보증 서주시거나 자녀 전세 보증 서주시거나 이런 경우 있으시죠? 그런데 상대방이 돈을 못 갚으면 여러분이 갚으셔야 합니다. 제 지인 중에 친구 보증을 서줬다가 3천만 원을 갚은 분이 계세요. 친구가 사업 실패하고 잠적해버렸대요. 연락도 안 되고 결국 본인이 떠하는 거죠. 60세에 3천만 원 빚을 지게 된 겁니다. 세 번째, 사기와 보이스피싱입니다. 노인을 상대로 한 사기가 너무 많아요. 아파트 분양 사기, 건강식품 사기, 효도 관광 사기, 온갖 종류의 사기가 다 있습니다. 보이스피싱도 조심하셔야 해요. 검찰청 직원이라면서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거나 자녀가 사고 났다면서 돈을 보내라고 하거나 이런 전화 받으시면 무조건 끊으세요. 실제로 보이스피싱 당해서 3천만 원 날린 분도 계시고 5천만 원 날린 분도 계세요. 평생 모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겁니다. 네 번째, 과도한 효도 여행과 명절 비용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 모시고 해외여행 가시잖아요. 그런데 비용은 누가 내나요? 절반은 부모님이 내시는 경우가 많아요. 일본 여행 가시면 1인당 200만 원 정도 듭니다. 부부가 가시면 400만 원이에요. 유럽 여행 가시면 1인당 500만 원입니다. 부부가 가시면 1000만 원이에요. 1년에 한두 번씩 이런 여행 가시면 돈이 엄청 나가죠. 명절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제사상 차리는 비용, 친척들 용돈, 선물, 이런 거 다 합치면 한 번에 100만 원은 기본으로 나가요. 1년에 4번 명절이면 400만 원입니다. 다섯 번째, 반려동물 비용입니다. 노후에 외로우니까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반려동물 키우는데 돈이 생각보다 많이 듭니다. 사료값이 한 달에 10만 원 정도 나가고 병원비가 1년에 100만 원 이상 나가요.
미용비, 간식가, 장난감값 다 합치면 1년에 300만 원 정도 듭니다. 10년이면 3천만 원이에요. 그럼 이런 예상 못한 지출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첫째, 보증은 절대 서지 마세요. 친구든 자녀든 누구든 보증은 안 됩니다. 보증 서달라고 하면 차라리 줄 수 있는 만큼 주고 끝내세요. 보증 섰다가 빚 떠안는 것보다 낫습니다. 둘째, 사기와 보이스피싱 조심하세요. 전화로 돈 이야기 나오면 무조건 의심하세요. 확인도 안 하고 돈 보내지 마시고 자녀한테 직접 전화해서 확인하세요. 셋째, 여행 비용은 미리 계획하세요. 1년의 여행 예산을 정해두고 그 안에서만 쓰세요. 자녀들이 여행 가자고 해도 예산 초과하면 안 간다고 하세요. 넷째, 명절 비용도 한도를 정하세요. 제사상을 거창하게 차릴 필요 없어요. 간소하게 차려도 됩니다. 친척 용돈도 줄 수 있는 만큼만 주세요. 예상 못한 지출이 제일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계획에 없던 돈이 갑자기 나가니까요. 그러니까 비상금을 꼭 만들어 두세요. 1,000만 원 정도는 비상금으로 따로 빼두시고 정말 급할 때만 쓰세요. 자, 이제까지 노후의 거지가 되는 5가지 큰 함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의료비, 자녀, 투자 실패, 예상 못한 지출. 이 4가지만 조심하셔도 노후가 훨씬 안정적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거지 안 되는 방법, 실전 전략입니다. 지금까지는 문제를 얘기했다면 이제는 해결책을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철칙은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겁니다. 노트를 한 권 준비하세요. 그리고 한 달 동안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을 전부 적으세요. 연금이 얼마 들어오는지, 이자, 소득이 얼마인지, 월세 수입이 있으면 그것도 적으시고요. 지출도 전부 적으세요. 식비, 교통비, 병원비, 통신비, 경조사비 다 적으세요. 한 달 적고 나면 내가 얼마를 벌고 얼마를 쓰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본인이 얼마를 쓰는지 몰라요. 그냥 대충 이 정도 쓴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적어보면 훨씬 많이 쓰고 계세요. 한 달에 200만 원 쓴다고 생각했는데 적어보니까 300만 원 쓰고 계신 거예요.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당연히 돈이 줄어듭니다. 지출을 줄이든지 수입을 늘리든지 해야 해요. 수입 늘리기는 쉽지 않으니까 지출을 줄이는 게 현실적입니다. 두 번째 철칙은 지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무엇이 꼭 필요한 지출이고 무엇이 줄일 수 있는 지출인지 구분하세요. 1순위는 생존 비용입니다. 식비, 주거비, 병원비, 이건 절대 줄일 수 없어요. 밥은 먹어야 하고, 집은 있어야 하고,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하니까요. 2순위는 생활 비용입니다. 통신비, 교통비, 공과금, 이런 것들이에요. 이것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만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통신비는 요금제를 바꾸면 줄일 수 있고, 교통비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면 줄일 수 있어요. 3순위는 여가 비용입니다. 외식비, 여행비, 취미생활비 이런 거예요. 이건 줄여도 생존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외식을 한 달에 4번 하시던 걸 2번으로 줄이시면 되고 여행을 1년에 2번 가시던 걸 1번으로 줄이시면 됩니다. 4순위는 사회적 비용입니다. 경조사비, 모임비, 선물비 이런 거예요. 이것도 줄이셔도 됩니다. 경조사에 10만 원씩 내시던 걸 5만 원으로 줄이시고 모임도 꼭 필요한 것만 나가세요. 세 번째 철칙은 비상금을 확보하는 겁니다. 노후에는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갑자기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집이 고장 날 수도 있고 경조사가 겹칠 수도 있어요. 이럴 때를 대비해서 비상금이 필요합니다. 비상금은 최소 1년치 생활비는 되어야 합니다.
한 달에 200만 원 쓰시면 2,400만 원, 300만 원 쓰시면 3,600만 원 정도 비상금으로 빼두세요. 이 돈은 절대 손대지 마세요. 정말 급할 때만 쓰는 겁니다. 비상금은 예금으로 넣어두세요. 주식이나 펀드에 넣으면 안 됩니다. 급할 때 꺼내 쓸 수 없거든요. 주식은 팔 때 시세가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펀드는 환매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예금은 언제든지 바로 찾을 수 있으니까 예금이 제일 좋습니다. 네 번째 철칙은 건강 관리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돈이 엄청 나가요. 그러니까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매일 30분씩 걸으세요. 걷기는 가장 좋은 운동입니다. 돈도 안 들고 무릎에도 부담이 적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루 30분만 걸어도 심장 질환이 30% 줄어들고 당뇨 위험이 20% 줄어듭니다. 술과 담배는 끊으세요. 담배 한 갑에 5,000원입니다. 하루 한 갑씩 피우시면 한 달에 15만 원, 1년에 180만 원이 나가요. 10년이면 1,800만 원입니다. 담배값만 아껴도 2천만 원 가까이 모을 수 있어요.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주 한 병에 4,000원이지만 술집 가시면 10,000원 넘게 나가죠. 일주일에 2번씩 술 드시면 한 달에 10만 원, 1년에 120만 원입니다. 술, 담배 다 끊으시면 1년에 300만 원을 아낄 수 있어요. 건강검진도 꼭 받으세요. 1년에 한 번은 종합검진 받으시고 이상 있으면 바로 치료하세요.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비가 훨씬 적게 들어요. 늦게 발견해서 큰 수술 받으시면 돈이 몇 천만 원씩 나갑니다. 다섯 번째 철칙은 작은 수입이라도 만드는 겁니다. 노후에도 일할 수 있으면 일하세요. 연금만으로는 부족하거든요. 아르바이트를 하시든지 용역을 하시든지 뭐라도 하세요. 한 달에 50만 원만 벌어도 1년에 600만 원입니다. 10년이면 6천만 원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노후를 훨씬 안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요즘은 시니어를 위한 일자리도 많아요. 아파트 경비, 주차 관리, 택배 도우미, 학교 급식 보조,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힘들지 않고 시간도 너무 길지 않아요. 하루 4-5시간 정도 일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일도 있어요. 설문조사 참여하시면 한 번에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 받으실 수 있어요. 제품 리뷰 쓰는 것도 돈이 됩니다.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나이 들어서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중요한 건 자존감을 지키면서 일하시는 거예요. 돈 때문에 굴욕적인 일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일을 찾으세요. 그렇게 해서 조금씩이라도 벌면 노후가 훨씬 여유로워집니다. 이제 연령대별 체크리스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0대에는 은퇴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셔야 합니다. 퇴직금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보시고 국민연금을 언제부터 받을지 계획 세우세요. 주택 대출이 있으시면 60세 전에 다 갚으시는 게 좋습니다. 50대는 아직 소득이 있으니까 지금 갚으세요. 자녀 결혼 자금도 50대에 준비하셔야 해요. 자녀가 20대 후반이면 곧 결혼할 거잖아요. 미리 예산을 정해두시고 그 안에서만 지원하겠다고 자녀한테 얘기해 두세요. 60대에는 지출을 확 줄이셔야 합니다. 퇴직하시면서 수입이 끊기니까요. 생활 패턴을 바꾸세요. 외식을 줄이시고 불필요한 모임을 정리하시고 골프나 여행 같은 큰 지출을 줄이세요. 이 시기에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하니까 보험을 점검하세요. 실손보험, 암보험, 치매보험이 다 있는지 확인하시고 없으면 지금이라도 가입하세요. 나이가 더 들면 보험료가 비싸지고 가입도 어려워집니다. 70대에는 자산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주식이나 펀드 같은 위험 자산은 팔아서 예금으로 옮기세요.
이제는 수익률보다 안정성이 중요합니다. 원금을 지키는 게 최우선이에요. 상속 계획도 세우세요.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유언장을 쓸지 미리 결정해 두시면 나중에 자녀들끼리 싸우지 않습니다. 변호사 찾아가서 상담받으시는 것도 좋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 많으시죠? 한 번에 다 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나씩 천천히 실천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시작하시는 거예요. 오늘 당장 하실 수 있는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노트를 준비하시고 한 달 동안 수입과 지출을 적어보세요. 내가 얼마를 벌고 얼마를 쓰는지 정확하게 아셔야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둘째, 보험을 점검하세요. 실손보험, 암보험, 치매보험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없으면 지금이라도 가입하세요. 나중에 가입하시면 보험료가 훨씬 비쌉니다. 셋째, 자녀와 돈 얘기를 하세요. 결혼자금은 얼마까지 줄 수 있는지, 손주 육아는 어떻게 할 건지 명확하게 정하세요. 나중에 갈등 생기는 것보다 지금 얘기하는 게 낫습니다. 이 3가지만 하셔도 여러분의 노후가 훨씬 안정적이 될 겁니다. 노후의 거지가 되는 건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미리 준비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국민연금을 최대로 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기 수령과 연기 수령 중 어느 게 유리한지, 맞벌이 부부는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노후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